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 마음껏 놀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호밀밭에서 그냥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요. 아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면 그때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시면 아이가 진짜 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답 노트를 쓰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 안녕하세요. 양영료 교수입니다. 저는 31년간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기자 생활 중에 절반 이상을 교육 담당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에 단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로 옮겨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문도 만들고 방송도 지도하는 미디어 센터장 겸 주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워낙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에 기자 생활 중에 했던 취재 노트북과 그 다음에 취재 수첩을 다시 소환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이란 책인데요. 그걸 통해서 제가 느꼈던 성찰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조그마한 제안을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처럼 이렇게 고마운 학부모님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녀 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모든 그 열정을 쏟아주시는 부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특히 이제 예전에 다자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만 해도 4형제인데, 4명은 뭐 보통이고, 4, 5, 7이 되고, 그러다 3명, 2명 하다가 요즘은 1명, only one kids도 안 되는 이런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의 학부모님들은 대부분은 한 2자녀 내지는 1자녀실 것 같아요. 그 전에 3자녀는 뭐 이런 정도의 이런 느낌이실 거고, 보통은 1자녀 내지는 2자녀, 이게 요즘 학부모님들의 어떤 가족 구성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다자녀 시대보다는 1자녀 내지는 2자녀에 대한 어떤 애정과 그 다음에 그 열정의 그 투입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 모든 걸 다 애한테 다 해주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충분히 이해하고 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애만 안 하면은 괜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옆집에 애는 뭐 아침에 무슨 뭐 어딜 가고 갔다 왔고, 또 어디에는 또 어딜 가고, 얘네들은 무슨 캠프에 갔는데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아이들도요, 비교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언론인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비교를 무지 당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써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평가를 받아요. 우리 신문에 기사를 썼는데 옆 다른 경쟁지도 다 썼는데 저 경쟁지에 있는 그 기자가 기사를 훨씬 더 잘 썼어요. 취재도 잘하고. 그러면 나는, 그리고 또 혼도 나요. 그리고 또 물 먹는다고 합니다. 옆에서 특종을 했는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까마득하게 몰라가지고 그냥 뭐 했던 물 먹는다 그러면 엄청 혼나요. 나중에 심할서 같은 거 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경쟁 의식이 가지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더 취재해서 그거를 만회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경쟁 사회예요. 자기가 스스로 느끼게 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한번 애가 잘 못하면 화를 내고 성적 가지고 성적에 갇힌 아이들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해 하시지 말고 아이들을 믿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굳이 그렇게 아이들하고 비교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잠재력이 있고 가장 이 다음에 크게 될 아이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되도 않는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실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입시 경쟁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겨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출생 시대에 이제 애들이 줄어들어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오는 게 고맙습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좀 뭐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학의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그 인기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지방은 텅텅 강의실이 비어 있는데 서울에는 거기
들어가려고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더 좋은데 재수시키지 뭐 하나인데 뭐 그래 재수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오케이. 또 삼수 의대생 중에 70% 80%가 재수생 이상인 게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재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을 드는데 재수시킬, 삼수시킬, 사수시킬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뭐 집단 불안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가지지 말고 아이들을 믿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 마음껏 놀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애들이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3살에 기저귀 차고 영어 시험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건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개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성장해주면은 부모님은 만족해하고 좋으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의대 광풍이 불고 나서부터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전부 의대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의대 가려고 하지 않고, 아니 소질도 그렇고 적성도 안 맞는데 의대를 가야 되나. 지나친 개입이 아이들의 어떤 이런 몰개성화, 그 다음에 아이들의 탤런트를 사장시켜버리고 아이들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인기가 끌었었는데 제가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가지고 논문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그 드라마에서 보면 의대 다니는 그 부모는 아이들을 의대 보내려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로이어 변호사 집안은 또 그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전부 그들만의 리그를 하려고 그러대.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던 그 드라마였지 않습니까? 자, 그렇듯이 아이들은 자기 탤런트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국 선수가 있었죠. 축구 선수. 거기만 자녀를 많이 뒀잖아요. 거기 보니까 아이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운동 그 DNA를 타고나는 운동을 잘하고, 또 어떤 다른 쪽은 또 그렇고. 근데 그렇잖아요. 운동을 강요 안 해도 자기가 좋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거긴 다자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문제인데, 하나 둘일 때는 운동 좋아하는데 못하게 하고, 야구 좋아하는데 못하게 하고, 너는 공부해서 무슨 뭐가 되라, 로스쿨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너무 지나친 개입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오히려 장래에 미래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챗GPT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아이들이 자기 다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 마음보다 더 이상 성숙해 있고 한다. 잘 길라잡이만 해주면 좋다. 그래서 저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호밀밭에서 그냥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요. 아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 위험한 곳으로 가면 그때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시면 아이가 진짜 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경쟁 없는 평등주의는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그 치열한 경쟁을 하죠. 그렇지만 경쟁 만능주의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져가는 거는 결국 아이들의 어떤 잠재력을 탤런트를 오히려 죽이는 이런 결과도 초래한다는 걸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우리가 성숙된 부모로서 우리 40, 50대 부모님들은 그런 걸 좀 더 많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 사교육 없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교육 참 어렵죠.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건 특이한 경우긴 한데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내고 그냥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뭐 학교 대학이라고 치면은 저보다 위 연배니까 대학을 거의 다 갔어요. 늦둥이도 있는데 늦둥이는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쯤 되고, 2명 애들은 다 학원도 안 다녀서. 그래서 진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대.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냐, 남들은 다 학원 다니고 뭐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니까, 아니 본인들이 안 다녀도 좋다, 니네 맘대로 하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더라 이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럼 혼자서만 했냐. 요즘은 뭐 인터넷 강의도 많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들을 귀찮게 할 정도로 이제 모르는 건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도 믿지를 못해서, 아니 진짜 학원 안 다녔냐 그러니까 그건 진짜 확인됐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을 믿으면 이제
그 불안이 없죠. 그러나 아이들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떻게 믿어요? 얘가 거짓말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이의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주지 말고 너는 유일한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너다.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자존감이 없으면 애들이 그냥 주눅 들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이렇게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으면 가장 아이들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선생님들이 그래도 하루 종일 이제 과목 선생님도 있지만 담임 선생님들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에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면은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은 소통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교육이 뭡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그렇죠? 가르치려면 소통해야 되잖아, 상대방. 그러면 아이가 또 학생이 그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이제 알아들으려면 소통이 돼야 알아듣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자식을 훈육한다? 그 다음에 아이는 부모한테 뭘 배운다?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소통과 그 다음에 서로 거기서 주고받는 어떤 필링이 있어야 되죠.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느끼는. 그래서 자녀한테는 이제 소통과 공감의 어떤 신뢰를 부모님이 잘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불안감에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학 학벌, 어느 대학 학력 학벌주의 이거 너무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대학 간판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의 탤런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BTS가 공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나오고 열심히 탤런트를 살려서 세계에서 최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 배움에서 사이버 대학 거기 대부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학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그거 가장 중요한 건 학벌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로 학벌을 강요하다 보면 애들이 불안해요. 특히 부모님이 좋은 학교를 나온 그 자녀들은 더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기보다도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시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을 돌아보며 부모도 스스로 공부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에서 지금 치열하게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뭐 사회생활, 경제 활동 외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공부할 시간은 사실 적죠. 그 다음에 자기 조직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거나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게 곧 공부죠, 사실은.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학부모님들의 열풍, 교육 열풍, 이것만큼은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헌신도 사실 정부에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그 고졸자의 70%에서 80%가 대학을 간다는 거는 어떤 분들은 너무 많다. 외국처럼 30%, 40%, 50%만 가야지 이렇게 많다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고학력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인재 재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일 수 있어서요. 근데 어느 정도의 교육 그런 업그레이드가 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대학교는 옛날에는 뭐 고등학교 수준이다. 고등학교 수준은 중학교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에 너무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그런 거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권 문제도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권 문제의 핵심은 뭐냐니까 내 아이만 생각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희초등학교 뭐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에 어떤 사건도 있고 부산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무슨 불이익을 받거나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당하는 걸 부모님들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 가서
하면서 강의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막 뭐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뭐 학교에서 무슨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변호사 사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부모님들이 자기만 너무 생각하는 이런 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학부모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부모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사실 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수업도 있을 수 있고요. 직접 오프라인으로 이제 매 학기 아니면 한 학년에 그러니까 한 개 연도죠.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해서 학부모 교육.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외국 같은 데는 PTA라고 그래서 Parent Association 뭐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약한데 그런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자녀 간에 대한 어떤 윤리라든가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더불어 교육하는 이런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 자식만 생각하다 보면요.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식 또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데 선생님이 그 많은 애들의 남의 자식 아닙니까? 근데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컨트롤이 됩니까?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도 이제 정책적으로 교육청별로라든가 교육청이 다 교육감님들이 선출직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정부 정책이라기보다도 그거는 또 관주도가 되기 때문에 각 교육청별로 사실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실시하는 게 오히려 풀뿌리 교육의 어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는 거기서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데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거 들어봤더니 너무 좋더라 하는 이런 그리고 요즘 온라인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해서 녹화 강의를 해서 이수 좀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사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는 걸까요? 예,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자녀의 그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건 진짜 맞죠. 예를 들어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해서 3번 이사 갔잖아요. 그 아들이 그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 조선시대에도요, 잘 가르치는 그 서당 주변 집값이 비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아이 서당을 보내는데 저기 어느 서당 되게 유명해. 잘해. 잘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장원급제 거기서 나온다고. 로또 복권 할 때 로또 명당이라도 붙여놓듯이, 그건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잘 가르치는 명강사가 있는 학원이 지금 대치동에서 또 박터지게 이렇게 경쟁하잖아요. 그렇듯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경쟁을 너무 부추기면요, 아이들이 사실은 모든 세상이 경쟁하는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쟁을 너무 처음부터 몰두했던 애들은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뭐 서울대를 갔는데 서울대에 아주 좋은 과를 갔는데 학교 가서 뭐 적응을 못하고 뭐 하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친했던 그 부모들이 그 자식 얘기를 절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됐는지. 근데 공부를 무지 잘했어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자발적인 공부가 아니라 뭐냐면 이사 다니고 해서 아주 좋은 데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인생의 MSG를 쳤다고나 할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는 충실하게 부모를 따랐을 것이고요. 또 한 경우는 뭐 케이스는 뭐 많지만 다 내 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떤 아이는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제가 한번 경험했던 건, 대학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데 아이들이 자꾸 편입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요. 그러더니 진짜 반수를 해가지고 그 진짜 좋은 최고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 성적이 뭐 그래서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다 탤런트가 다 있어요.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녀 교육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 아이들한테 맡기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 될진 모르겠는데 다양한 어떤 그 가능성과 다양한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모범 답안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틀에 박힌 애들은 물론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그게 꼭 정답만은 아니다. 오답 노트를 쓰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사교육에 목을 매는 사교육이 강력한 나라가 된 걸까요? 사교육이 강력하다고 하는데 사교육은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한석봉의 어머니도 그 다음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사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교육이 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하실 정도로 극성이죠. 그러나 그 극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상입니다. 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사교육이냐 하면은 입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숙문주의, 학벌주의, 입신양명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통해서 사회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어느 나라보다도 강했습니다.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입시가 치열하거든요. 거기도 사교육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요새 의대 문제 때문에 4세, 7세 고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벌주의가 너무 심하고 학력주의가 너무 심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교육보다는 점수 위주의 경쟁 만능주의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특히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정부에서 입각하시는 국무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법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율사들 보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스카이 대학이 너무 지배력이 강해요. 그게 옅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교육을 통해서 좋은 대학, 좋은 전공, 그렇죠? 그래서 좋은 학력과 좋은 학벌을 가져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전통적인 그 가치관이 너무 강력하게 뿌리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합니다. 사교육은 나쁜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것인가요? 네, 사교육은 간단하게 말하면 나쁘다고 하는 게 제일 명료하겠죠. 그러나 사교육이 나쁜 거라기보다도 어떻게 따지면 또 필요할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은 공교육의 완전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단지 보완제일 뿐입니다.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일부분을 사교육이 보충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조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도 아이를 키워봤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다 경험했던 거지만 어릴 때는 전부 피아노 학원이다, 태권도 학원이다, 미술 학원이다, 무용 학원이다, 그 다음에 뭐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얘 재능이, 탤런트가 어쩐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교육에서. 요즘은 뭐 방과후 학교도 그렇고 늘봄 학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해지긴 했지만 그전부터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아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재능 발견을 위한 부모님들의 욕심 아니면 당연한 어떤 의무 이것 때문에 사교육을 일부 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는 단계부터는 완전히 입시 위주의 사교육이 됩니다. 그럼 입시 위주의 사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잠자다가 그 다음에 학원 가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교육이 나쁘다기보다도 필요한 학교에서 못하는 거를 사회에서 일부 사교육에서 보완을 할 수 있으나 이거를 필요악으로만 규정할 건 아닙니다. 공교육에서 흡수를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입시를 이제 바꿔야지 사교육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공교육을 살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예, 항상 공교육 살린다, 공교육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하는 게 역대 정부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공교육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교육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예컨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그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의대 문제가 이제 최종 봉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의대생의 70%는 전부 재수생 이상입니다. 그렇죠? N수생이라고 하죠. 재수생 이상을 3수도 하고 4수도 하고 5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수 이상 장수라고도 하죠. 네. 그런데 공교육에서 의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학원을 다니면서 갑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그 의대의 35%에서 40%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갑니다. 그렇죠? 전국의 의대 중에서. 그리고 전국 의대 정원의 입학 정원의 70에서 80%는 누가 가요? 재수생 이상이 N수생이 갑니다. 그렇으면 이게 공교육이 과연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은 학원 강사보다는 더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용고사를 볼 때도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임용고사를 봐서 붙은 그 합격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수업을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사교육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교육이 왜 문제입니까? 선생님들도 우수하고 다 여러 가지로 여건도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 방법과 입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목고 얘기도 하고 영재고 얘기도 하고 과학고 얘기도 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수준별 수업을 해요. 그쪽에서는. 잘하는 애들, 그중에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리그를 달리해서 또 이렇게 특성화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고교 학점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0명이면 15명 수준에 놓고서 가르치는 게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이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학원은 어쩌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시험을 봐서 반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입시에 관한 하는 사교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아주 우수하고 학교 환경도 괜찮지만 입시의 앞에만 가면 공교육이 사교육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을 줄일 수는 있어도 끊어버릴 수는 없는 이런 현상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입시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꿔가는 이런 노력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는 한은 이게 공교육을 살리자고 한다는 거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육 현실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공대의 몰락과 의대의 급부상이라고 우리나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중국의 실태와 우리나라 실태를 비교한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제가 인상적으로 봤는데 거기에 뭐냐면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보면은 공대도 잘 안 가고 인문계는 더한 상황이죠. 그리고 의대 중심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세 고시다, 7세 고시도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말도 잘 안 되는 아이들한테 지금 4살 된 애들이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그래서 기저귀 차고 시험을 보고 7살에 의대반을 간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학 벌써 가르치고 그게 과연 창의성과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진짜 억눌리고 어린 그 천진난만한 애들이 벌써 경쟁에 몰리는 겁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도 크고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주의, 페어런트 크러쉬라고 하죠. 부모 만능주의.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4살, 5살 애들이 그게 무슨 그렇죠? 그 애들은 막 놀고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척박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이만큼 왔긴 했지만 그때 흙놀이하고 그냥 막 놀던 그럴 때 오히려 창의성이 생기고 그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친구들과의 어떤 어울림도 그때 자연스럽게 생겼고 동료의식도 생기고 협동, 협업 생각
그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입니다. 공감력도 생기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력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로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근데 지금 같은 교육의 현실에서 경쟁주의, 오로지 점수 위주의 이런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 거냐 생각해 보세요. 챗GPT 시대라 AI 시대가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지선다형 수능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고르고 하는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와가지고는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유명한 빌 게이츠나 이런 그분들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분들이 대학 졸업하지 않았어요. 대학 다니다가 대학 교육이 내게 안 맞는다 그래서 다 중퇴하고 했던 분인데 이런 세계적인 어떤 디지털 혁명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창의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 학원에 갇힌 아이들, 그렇죠? 공부에 갇힌 아이들, 부모에 갇힌 아이들 같아서 너무 불쌍하고 어른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는 사교육을 끊을 수 있을까요? 학부모님들이 페어런트 크러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부모님들의 심정은 누구보다도 이해합니다. 저도 학부모였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교육은 사실은 끊는 분도 있어요, 일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경쟁이라는 게 나만 혼자 안 하면은 불안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달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제자리에 있어? 그게 붉은 여왕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똑같아요. 젖먹던 심을 내서 뛰지 않으면 이 자리도 이제 지키기가 어려워요. 남들은 다 뛰는데. 사교육 4세, 7세 그게 일부 서울의 뭐 일부 지역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불안하거든요. 쟤네들은 저렇게 가서 학원 가서 저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애는 그냥 놔둬도 될까? 뭐 이런 불안 심리가 되게 크죠. 그러나 그걸 끊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교육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보완적인 거를 해야지 사교육이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불균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 생활 전역할 때 입시 설명회를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고 나면 수능 끝나고 하죠. 그러면 아주 인산이네 아주 그냥 미어 터집니다. 그 어디 서 있을 때도 없어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다 와서 들어요. 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사교육이. 그것도 하나의 사교육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어느 학원이 배치표, 그 다음에 진학지도 이런 가이드북을 무료로 다 나눠줘요. 그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강당 빌려야지, 그 다음에 그 시설 설치해야지, 현수막 설치해야지, 책자 다 나눠주잖아요, 공짜.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더 학원으로서는 인터레스트가 크죠. 이익이 많죠. 왜? 그러면 그 학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학원으로 몰려오게 되고 컨설팅을 받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수업, 뭐 대입 재수학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불안 심리를 없앨 수 있는 교육의 정책의 안정성, 입시의 투명성, 입시의 일관성, 입시의 지속성 이런 거를 계속 정부에서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불균형.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신 우수한 선생님들인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은 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죠. 물론 공교육에서 교사단도 만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정부 지원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스타 교사도 만들고 더 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사교육에 의존하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하고 싶어도 여기가 잘해주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컨설팅비가 1시간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해도 그때만큼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위해서. 근데 학교에서 뭐 컨설팅 하는데 무료로 해도 거기 안 가고 여기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의 이런 사교육의 의존도는 공교육에서 그런 불안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교육을 이길 수 있도록 정부라는 게 뭡니까? 교육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예산도 따로 지금 조금 있어요. 쥐꼬리만큼 더 확 늘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사교육한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사교육을 이제 도와준다고 제가 이제 책에도 썼었어요. 사교육 도우미인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입시 정책을 바꾸거나 어떤 정책을
바꿀 때마다 사교육이 들썩거리거든요. 사실은 특히 말하는 국영수 사교육이 많이 줄어든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건 입시가 바뀌죠. 이번에도 입시가 또 바뀌었잖아요. 2028학년도 입시 또 바뀌고요. 그 예전에 그랬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장 중요하다 뭐 해서 애들한테 코딩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학원에서 전부 그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애들 다 코딩 학원 보냈어요. 그 다음에 뭐 영어를 절대평가로 한다니까 수능에서 영어 학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학 그런 게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그쪽 학원이 더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바꿀 때마다 학원은 살아 움직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제가 전두환 정권 때 갑자기 학원 과외 금지하고 학원 못 다니게 하고 본고사를 폐지해 버렸어요. 저는 갑자기 그랬습니다. 7월 말에. 그래서 그때 그 조치로 있는데 저는 학원을 다녀보지 못했는데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러나 학원을 안 다닌 저만 안 다녔을까요? 그때 부유층 애들은 전부 저기 고액과외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알아요. 친구들, 뭐 수학, 영어 이렇게 막 과외를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못 다니게 하니까 불법이니까. 예, 학원은 당연히 재수생회에는 못 다녔으니까, 재학생은 못 다녔으니까 그랬고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불법이라고 아니면 법으로 규제를 해도 사교육을 받을 사람은 암암리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북한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평양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거기서 특목고를 갔었어요. 금성학원 이런데 진짜 대단해요. 경쟁이.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1등부터 꼴찌까지 복대에다 싹 붙여놔요. 거기 선생님 리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만 애들이 도대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있겠느냐 했더니 그게 바로 공부의 자극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2005년에 갔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드리는 건 거기서도 사교육이 있더라고요. 단간부 이래서 몰래 과외를 시킨다는 겁니까? 돈 많이 든답니다. 이렇게 김일성 대학에 있는 학생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선생님한테 직접 들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사교육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야 되고 예전에는 부의 격차가 지금보다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농촌 출신인데 다 똑같아요. 그냥 뭐.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 빈부 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강남에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나라는 흔히 강남 상구를 얘기를 하지만 그쪽 지역 학생들의 어떤 사교육 비용하고 시골 지역의 우리 다른 지역하고의 보세요. 도농 지역 같은 데는 아예 학원도 뭐 몇 개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사교육 거의 잘 못 받죠. 그래서 기숙형 학교에서 하고 그러면서 잘 하고 있어요.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능이라든가 이런 점수로 위주의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은 대치동의 그 학원 선생님들 맨날 그것만 해가지고 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걸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기술적으로 문제를 안 풀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대입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사교육에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19 때 모든 그 학원이 셧다운을 했습니다. 모든 그렇죠. 집합금지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만 코로나에 걸려도 그 학원이라든가 회사 이런 건 다 셧다운 하게 돼 있었죠. 문을 닫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정부에서 학원도 어렵다 해가지고 소규모 학원, 이런 학원은 정부 지원금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대형 학원 말고요. 우리가 말하는 큰 학원,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학원들 말고 나머지 소상공인 분류로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내신 학원, 무슨 학원 이런 데는 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내줬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게 물론 그 사람들도 생업이 있으니까 해줘야 되지만 정부가 사교육까지 지원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난 그거는 참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더 연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시의 문제, 그 다음에 공교육의 어떤 정보 공개의 범위의 확대, 그 다음에 스타 교수의 어떤 양성,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교육의 불안감 마케팅에 당하지 않는 방법 있을까요? 학원을 알아보다 보면 논술도 해야 할 것 같고 내신도 해야 할 것 같고 너무 복잡합니다. 사교육에 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고 어디가 아프면 내과 가고 어디 아프면 또 정형외과 가고 부위가 다 다르지 않나요?
그렇듯이 사교육의 가장 강점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약한 점을 그걸 콕콕 집어서 처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이 약해. 그 다음에 나는 내신이 약해. 나는 학종에서 이 뭐가 약해 하면은 그런 학원들이 다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학원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거 못하면은 만점 받아도 뭐 의대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내신이 안 좋으면 또 만점 받아도 서울대 의대 못 가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하니까 1등 하는 애들도 학원 가서 이렇게 막 합니다. 이런 불안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사교육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특목고를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험 볼 때 보면 아주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근데 어머님 애를 테스트 해보니까 같은 학년 아이들은 이게 평균 70점을 받는데 얘는 30점밖에 안 되네요. 이거 큰일 못 갑니다. 문제를 되게 어려놓고 애를 좌절시켜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점 받아가지고 이게 막 그리고 부모님이 당연히 거기 보내고 근데 실질적으로 평균 70점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안 마케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교과 과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그 어떤 그 커리큘럼의 높낮이를 좀 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학교에다 줘야 돼요. 지금은 공통교육과정이라 그래서 학교에서는 똑같이 가르치게 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율권을 줘서 학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래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준에 따라서 저는 그걸 333 법칙이라고 합니다. 333 법칙이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30%는 수업을 들어요. 그 다음에 30%는 자요. 그 다음에 또 30%는 딴 공부예요.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적어져서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만 중고등학교 가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로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정보 데이터베이스 많지 않습니까? 국가정보 포탈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건 제한적입니다. 사실 진짜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공개를 해주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선생님을 믿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고 실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장난 너무 심하게 하고 뭐 한다고 한 대 이렇게 꼴밤이라도 때리면 학부모들이 난리를 칩니다. 근데 학원에서 애들가 졸고 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꼴밤 한 대 때리면 잘했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현상, 이런 거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학교 선생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더 실력 좋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이런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의 교사들은 네이션 빌더, 국가 건설자라고 하면서 칭송해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사분들이 그만큼 미국에서도 볼 때 우리나라는 최우수한 분들이 가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행복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근데 다만 학교의 교습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이런 자율권이 많이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입시에 찐눌리다 보니까 거기에 서서 자유로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압박을 할 수 있는 학원이 오히려 학부모들은 더 자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원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 젊어서 부모님들이 40대 50대 부모님들이 애써서 번 돈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번 돈을 가지고 전부 학원에다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난맥상은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사교육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욕심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퍼스트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내 아이가 가장 소중하죠. 모든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수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선생님한테 받고 그 다음에 대학도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거죠. 그건 모든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특히 학부모님들은 40대와 50대가 지금 학부모님들의 주류죠. 지금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입시생까지 보면 40대에서 이제 50대 초반 중반까지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쟁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민주화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IMF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베아도 그냥 치열한 경쟁을 겪었던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아주 다른 분들보다, 다른 세대보다 아주 선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 그런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포용성 있는 이런 생각도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굳이 사교육에 그렇게 안 해도 아이들은, 요즘 애들은 디지털 세대 애들은 자기네들이 다 잘 압니다. 하다 못해 챗GPT에다 자기 물어봐도 뭐라고 다 진단해줘요. 그 자기 정보를 물론 넣어야 되지만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어릴 때부터 4세 고시다 7세 고시다 이런 게 외국 언론에도 났습니다. 저는 그 미국의 유력 언론에도 그런 게 나는 거 보고, 파이낸셜이라고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데도 또 다루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책임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도 소중하지만 남의 아이도 소중하고 다 같이 이렇게 더불어 성장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경쟁주의보다는 어쨌든 더불어 사는 이런 훈육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정의롭게 경쟁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들어도 저 양 교수는 뭐 또 뭐 엉뚱한 현실도 하고 떨어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25만 명도 태어나지 않는 이런 미래 세대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학부모님들의 어떤 자녀들은 40만 명대 애들이에요. 40에서 50만 명대 사이지만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25만 명도 밑에 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다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좀 자유롭게 놀게 해주시고 애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그냥 시켜주시면 되지. 저도 그랬는데 태권도도 보내주고 뭐 해도 되고 싫은데도 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에 프롤로그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서 자주 만나는 꼬마인데 제가 그 애를 한 5년 동안 계속 봤는데 키가 부쩍 커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 토요일 날 부모님하고 캠핑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프롤로그죠. 처음에 서두에다 제가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책에도. 그런 정도로 아이들은 뭐만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감안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소박한 제 생각입니다. EBS 연계 등 사교육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EBS 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BS는 사실은 공교육을 망친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EBS가 안병만 교육부 장관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었는데, 근데 EBS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사교육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막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좀 있는 듯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뭘 가리키면서 EBS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교육을 내팽겨치고 방송을 통해서 시험 문제 거기서 나오니까 그걸 보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70% 거기서 나온다 그러다가 지금은 50% 연계 아닙니까? 그 70% 너무 많으니까 50%. 그러면은 학교의 이 교과서, 이런 예를 들어서 교과서는 뭐며, 그 다음에 EBS 교재는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EBS 교재를 그럼 학교에서 가르쳐야죠. 교과서 대신에. EBS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영어 지문, 영어 독해를 하는데 번역된 걸 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그냥 외우고 갔는데 그대로 나오니까 영어 지문, 영어로 나온 영어 지문 보고 그대로 맞추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잠깐 저는 EBS가 사교육이 하도 극성이 되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EBS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 EBS를 통해서 연계해서 낸다는 것도 이제 다시 검토해보고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EBS 연계예요. 왜 학교에서 가르친 거에서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배운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활동한 거,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꿈, 이런 걸 학교에서 3년 동안 했던 거, 12년이죠. 물론 초등학교까지 하면. 그럼 고등학교만 치면은 3년이
동안 한 걸 가지고 뽑아야지 EBS 거기서 EBS는 수능 때문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EBS에서 연계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EBS 거의 잘 안 봐요. 그러니까 EBS는 교재만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EBS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교재 매출이었는데 그렇죠? 이래서 교재 판매 수입으로 EBS 그리고 EBS는 사실은 시청료가 우리가 KBS 시청료 공영방송 2,500원 내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또 EBS에도 500원인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국민들이 모르시죠. EBS에도 우리가 시청료 제가 낸 시청료의 일부분이 걸로 지원되는 겁니다. 근데 교재까지 팔아주게 한다? 저는 계속 그 부분은 제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EBS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지났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 태어난 시대에 그렇죠? 그 한참 학생 수가 많았을 때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 50만 명 그다음에 태어나는 건 또 지금 요즘은 25만 명 이런데 EBS를 통해서 국가에서 미국의 SAT라든가 중국의 가오카오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대학 수학 시험이 가오카오 우리나라로 말하면 높을고에 살필고에서 고고인데 이제 가오카오라고 합니다. 1335만 명이 이번에 시험을 치렀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이 학교에 갈 것 같습니까? 대학에 450만 명밖에 못 갑니다. 1335만 명이 대입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 대입 정원은 4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35% 정도만 대학을 가요.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15억인지 뭐 20억인지 제가 공식적으로 15억, 17억 뭐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을 그래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1300만 명 때예요. 1300에서 1400만 명인데 이번에는 1335만 명이 지난달이죠. 6월 달에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사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거기는 중국은 사교육이요. 주말에 애들이 그 초등학교 애들이 주말이 싫다고 그래요. 주말에는 학원을 가니까 학교를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인생 역전을 거기서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인구 중에 그 대학이 더 늘어나고 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대입 진학률이 고등학생들의 7%밖에 안 됐습니다. 7%. 그렇죠? 그게 70%가 된 게 2010년대 대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80%가 대학을 간 거지. 그 전에는 제가 대학을 간 1980년대는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 10몇 프로밖에 안 됐습니다. 10몇. 근데 그게 이제 전차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2000년대 들어서 해서 10년대에 들어서 70%, 80%가 된 거지. 우리나라도 1970년대는 7.5%밖에 대학을 안 갔어요. 중국이 지금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EBS 얘기가 나왔는데 EBS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여러 학생 했을 때의 그런 시대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일정 부분 기여했고 효과도 있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챗GPT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저출생 시대에 이 EBS 연계 수능을 과연 지속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만 종말을 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입시가 복잡해질수록 돈과 정보로 대학을 가는 기조가 강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모든 학생이 수능 점수 하나로만 대학을 가는 게 제일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대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민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사태가 있었을 때 그는 전적으로 저는 대학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서울에 있는 학생이 저기 부산까지 인턴을 다니며 동양대라고 저쪽 거길 또 다니며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한 걸 한 번도 썬 대로 그냥 확인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입사제였어요. 입학사정관제. 그게 학종이라고도 하고 뭐 자간 뭐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이 수학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이죠. 수능 점수 그대로 갖다 놓은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서류 낸 거 가지고 그럼 제대로 찾아가는 입학사정관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을 했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학이 알아서 이렇게 뽑잖아요. SAT 반영 그거 가지고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오히려 공정하자고 한 게 불공정을 더 심화했어요. 대학이 노력을 안 했어요. 그 조민 사태만 봐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여기저기 인턴하고 했는데 야 너는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거길 가서 했니? 어떻게 했니? 이걸 확인하고 질문을 하고 걔가 어떻게 그럼 뭘 했니? 해야 되는데 그냥 써준 대로 해가지고 대단하네? 그게 무슨 입사제의 그런 어떤 과정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학사정관제 학종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다양하게 한다는
건 좋은데 대학의 노력이 그만큼 없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뭐랍니까? 돈을 내고 수능을 보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수능 시험 보려면 과목별로 해서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뭐 과목 선택 과목이 많으면 더 많이 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때도 그 대학 지원할 때 돈 다 내잖아요. 그 전형료, 그쵸? 다 내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수십억씩 벌어들이잖아요. 돈 안 남는다고 하지만 남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하고 하는데 대학이 어떤 노력을 하냐? 정시로 하면은 이제 점수 그대로 된 거 가지고 그냥 0.1점 차이로 그냥 끊어서 그냥 합격시키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가장 그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 대학 쉽게 뽑는 게 정시의 그냥 수능 점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공정할 것 같아요. 사실 공정하죠. 내가 뭐 수학 한 문제 너보다 덜 맞았으니까 내가 뭐 여기 대학 못 가고 저기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자 그러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꺼풀 더 보면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공정한 것 같은데 이 지역별로 보면은 아주 불공정이 심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대치동에 학원 다니는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수능이에요. 또 보면은. 그리고 시골에서 있는 도농 지역이나 이런 데 애들은 아무리 해도 그 거기에 있는 애들만큼 점수를 못 받죠. 그 다음에 특목고, 과학고 이런 애들이 절대 강자예요. 수능으로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지방 애들은 부산에서 아무리 저기 해도 이게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완화하자고 했던 게 이제 학종이라든가를 하는 위박사정관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것만으로 뽑지 말고 이렇게 해서도 좀 같이 뽑자. 근데 대학이 그만큼 노력을 덜 한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고 불공정 사태가 벌어지고 하니까 정시를 더 늘려라. 40%를 늘려라. 정부에서 막 이렇게 압박을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를 늘리면 지역 격차가 줄어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솔직히 누구도 이 안재기하고 하면 그냥 점수대로 옛날에 학력고사, 예비고사 하고 나선 본고사를 쳤지만요. 그 다음에 학력고사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쫙 그 점수대로 그냥 쫙 1점 차이로 그냥 학교가 달라지고 과가 달라지는 이거대로 하는 게 가장 공정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점수대로. 그러면 근데 언제까지 이 점수대로 1점 차이로 이렇게 하는 세상이 옛날에 100만 명 태어나던 시절에 그 방법을 지금 25만 명 태어나는 시대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교육적으로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가장 공정한 거는 사실 그냥 점수대로 하는 게 공정하겠지만 그 안에 또 불공정이 이제 지역 간, 계층 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완화하고 그 다음에 보충하기 위해서 학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대학의 노력은 그걸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만 해당되지 실제적으로 지방에 있는 뭐 거점 국립대학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그 많은 대학이 그렇죠? 해당이 안 돼요. 학생들이 없어서 못 뽑는 판에 무슨 뭐 점수?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영문과가 영어 5등급, 영어는 1등급부터 5등급밖에 없습니다. 지금 절대평가로서. 영어 5등급을 다 뽑아요. 생큐예요, 생큐. 지원해주니까 생큐고. 지방에 있는 수학과가 수학 8등급, 9등급을 뽑아요.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그럼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학교의 어떤 책임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은 자주 바뀌고 실패를 반복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진짜 찬란한 흑역사입니다. 모든 정권에서 교육정책을 바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죽어나고 학생들이 파김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교육을 정치와 이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만 해도 그냥 입시를 뭐 올림픽 하듯이 4년마다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부분적인 보완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다 맡기면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것만 해도 보세요. 옛날에 막 많이 만들었다고 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또 없앤다 그랬다가 또 정권이 또 다시 바뀌면 다시 살린다 그랬다가, 그게 이제 정부의 진보 보수 정권에 따라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거기서 또 뭐냐, 거기에 중요한 거는 교육감이죠. 교육감이 뭐 진보 교육감이 됐다가 보수 교육감이 됐다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거는 정권별로 교육 철학에 대한 게 없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가장 돈도 안 들이고 가장
크게 생색낼 수 있는 게 교육이라고 보고 정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을 하려면 뭘 하고 한번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려면 돈이 무지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면. 근데 교육 정책은 입시를 바꾼다, 뭐 한다, 여기 또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 다음에 뭐 하다 그러면 그냥 정책 발표하면 그냥 그만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무슨 용역하고 연구하는 그런 거 비용이 들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 변화된 정책에 따른 비용은 누가 다 부담해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교육 정책을 할 때는 대통령이 진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 대통령이 됐으면 좋지만 교육 대통령이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가장 정책이 많이 바뀐 건 어쨌든 교육이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어떤 교육을 교육으로만 보시고 이념과 정치를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올곧게 이끌어가도록 지도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 문화 쪽에 그런 얘기가 많으니 하지만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암스 랭스 프린스펄이라고 있어요. 팔걸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 팔 뻗쳐서 할 거 외에는 자유롭게 한다는 원칙, 이거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잡아야 될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교육이 너무 뭐 독버섯처럼 덮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하죠. 그런데 국민한테 이제 대중영합주의로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하는 정책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료들도 좀 영혼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교육부 관료들만큼은 영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나는 똑같은 교육부에서 일하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의대 정책만 해도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도대체 정원을 그렇게 2,000명 더 늘려가지고 입시가 뒤틀어지고 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거 안 된다고 하고 사표 쓰고 나와야죠.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장관부터 나왔어야죠. 차관도 나왔어야죠. 근데 그냥 그래도 예스 그 다음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그거 없던 일도 하자 하니까 또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또 예스 하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통령, 장관, 교육감, 그 다음에 또 교육 관료, 교육 공무원이죠. 교육청 공무원 다 좀 정신을 좀 차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육 정책 진짜 더 뒤틀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논란이 됐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진숙 후보자의 뭐 교육 철학이든 논문 표절 문제든 아니면 교육에 관한 어떤 능력, 실력을 떠나서 그 개인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페어런츠 크러쉬, 부모주의에 너무 빠졌던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부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 학습까지 다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 그 자체는 본인 교육에, 자녀 교육에 너무 충실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식 퍼스트야. 그래서 그 두 자녀를 다 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외국에 있는 대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공교육인데 더군다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그런데 그거를 외국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오고 싶어 했겠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거기서 자유롭게 뭐 하니까 안 가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서는 뭐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리더십과 통솔력과 그 다음에 어떤 책임 있는 행정을 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고사를 했었다고 봐야 돼요. 자기가 그 개인적인 일은 자기만 아는 거 아닙니까? 본인만. 근데 그걸 받았어요. 장관 후보를 수락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왜? 가장 중요한 건 교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화가 났었잖아요. 심지어 전교조, 진보 정권에선 전교조까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공교육을 책임진 분이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믿지 못해서 자기 자식들은 외국에서 다 공부를 가르쳐 놓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다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하고 선생님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수 후보자였던 그 사태는 논문 문제도 심각했지만 논문 문제보다는 자녀 문제의 공교육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교수였지 않습니까? 남편도 교수잖아요. 그러면 교수 부부가 남의 자식 가르쳐서 번 돈 아닙니까? 남의 자식이 낸 등록금으로 자기 월급 받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애들 안 가르치고 전부 외국에 있는 학교에다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학교 애들한테 받은 돈 가지고 외국에 있는 좋은 학교 다 갖다 주고, 그럼 자기가 한국에서 가르친 애들은 뭡니까? 나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그 사태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연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원해서 그렇다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죠. 공직, 특히 교육부 장관을 그런 분이 맡아서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한들 그게 선생님들이 울림이 가겠습니까? 선생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 큽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전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결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의 조기 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졸업만 하고 빠르게 한국으로 돌아와 엘리트 집단으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나라의 조기 유학이 한번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이게 외국 보낸 자녀들의 어떤 학비 문제도 일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새삼 2000년 초에 2010년도까지 조기 유학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조기 유학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기러기 아빠라는 그런 게 워싱턴 포스트에도 일면 톱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러기 아빠. 여기서 조기 유학이라면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명을 넘어서 20,000명까지 연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게 이제 수그러들고 적어졌죠. 왜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국의 제도, 외국의 교육 제도, 그 다음에 외국의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방법, 이런 거를 우리는 상당히 많이 도입도 했고 우리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국의 대학 경쟁력이 좋고, 예를 들어서 이진수 후보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기 두 자녀도 되게 좋은 대학을 갔더라고요. 물론 보딩스쿨, 그러니까 기숙형 고등학교 다 다녔지만 이제 대학도 상당히, 제가 여기서 대학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유명 사립대예요. 그런 대학을 나와서 좋은 잡을 갖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도 여기 와서, 예전에는 그게 참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하지만 요즘 국제화가 워낙 돼 있고 하니까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반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교육 다시 얘기를 하면은 사교육에 너무 찌들리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물론 거기서도 경쟁이 치열하죠. 누구나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지 않고 그렇고요. 또 하나는 대학도 워낙 좋은 대학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서울대 쉽게 만들기,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설계했다 그러는데 서울대 쉽게 만들기가 사실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대도 엉망인데. 서울대보다 조금 더 나은 데 하나만 더 만들어도 대한민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대학 쉽게 만들면 오히려 망합니다. 서울대학이 어떻습니까? 관료주의 심화하죠. 완전히 폐쇄주의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연간 6천억에서 7천억의 돈은 꼬박꼬박 꽂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 다 뽑아놓고 무슨 경쟁력을 있습니까, 지금? 그런 대학을 10개 만들어요? 그런 거보다는 그런 소신, 철학이 어느 정도 강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대학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좋은 어떤 교육 환경, 이런 걸 제공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이제 특히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나 과학고라든가, 강남에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강남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까? 이 난리를 치는데 강남에 서울대학이 있습니까? 강남에 연세대학이 있습니까? 강남에 고려대학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빅3가. 그렇지만 위치에 상관없이 대학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부산에 진짜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서울대 같이 똑같은 대학 말고, 부산에 이 대학을 이 교수, 이 전공 때문에 가게 만들어야 되지, 부산의 서울대 같은 그대로 카피해서 갔다가 앉혀놓은들, 그건 안 되는 거죠. 문화적인 거,
인구적인 거, 경제적인 거, 모든 게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학들은 이제 그런 게 어우러져 있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주립대학이라든가 명문사립대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고 그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대학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쉽게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100개 만들면 어떻습니까? 더 좋죠. 그러나 그거가 방법론과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더 다듬어야지 지금같이 그냥 레토릭으로 한 그런 전임 후보자의 어떤 설계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결여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도 이제 새로 다시 임명이 되면 새 정책을 또 조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립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의 얘기를 안 듣고 일방적으로 관주도에, 그러니까 교육부 주도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치권 주도에, 정부 주도에 정책을 수립해서 나가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성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요. 분절적인 정책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능이라든가 입시를 그렇게 많이 바꿨는데 단 한 번이라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 당사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 중심의 학자들과 그다음에 교육 관료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뭐 한 거 아닙니까? 정작 시험 보는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른들이 알아서 막 바꿔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죠. 학생들이 그다음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꿔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의대 정책도 마찬가지였고 글로컬 사업이라고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해서 이제 넘어온 정책이 있고 라이즈라고 해서 지방 대학 혁신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고교 학점제라는 것도 있고 이런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 있죠. 최근에 그 AIDT라고 그래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히 관주도였지 않습니까? 관 중에서도 전임 이주호 장관의 개인적인 주도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중요한 그런 교과서를 바꾸는 문제를 선생님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러면 서책이라 그러죠. 일반 종이책의 어떤 교육과정 그런 거하고 그 인공지능 AIDT로 한다는 거하고의 그 연계성은 뭔지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며 이런 것도 한 번도 연구도 안 해놓고 그냥 싹 해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나는 진짜 코미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토니아 얘기를 들었었어요. 에스토니아는 아주 인공지능 교과서를 해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인구가 몇 명입니까? 130만 명 되는 나라입니다. 조그만 소국이에요.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몇 명이며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이며 인천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130만 되는 나라에서 한 걸 가지고 성공해서 우리나라 한다? 130만 명 중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초중고생 학생이 몇 명일까요? 30만 명도 안 돼요.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한 게 가장 교육 정책 수립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 정책을 할 때 한 번도 교육 소유자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을 제대로 서울대 쉽게 만들기도 뭐 공약은 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정책들도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시고 해서 단계적 5년 내에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교육정책은요 일관성이 있고 투명하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모든 정책이 분절적으로 그 정권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한시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정책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은 게 고등교육 정책 같은 경우는 아니 역대 정부에서 안 해본 정책이 없어요. 지방대학 살리기에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무슨 뭐 지금 글로컬 대학이라는데 글로벌 수준의 지방대학을 만든다? 옛날에 WCU라고 있었습니다.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거기도 돈 엄청 썼어요.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가 나왔어요. 지방대학 중에서. 근데 그거 하니까 정권 바뀌고 하니까 또 뭐 글로컬이라고 이름 바꾸고 또 하고 뭐 뭘로 바꾸고 이름만 바꾸고 그러지 마시고 이름을 뭘 이렇게 바꿔요. 그대로 하시고
그걸 제대로 보완해 가면서 계속 하시고 이래야지 연속성이었지 않습니까? 뭐 에이스 산업이다, 무슨 플러스 산업이다, 아이고 너무 많아요. 다 근데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정책을 하는 걸 너무 오래 봐왔기 때문에 교육 관심을 가져서 계속 정책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발 정권과 그 다음에 장관과 교육부 공무원과 교육감에 상관없이 그냥 정책이라는 거 쭉 가면 보완을 해야지. 보완. 그렇죠. 아주 엉망인 거는 하지 말아야죠. 물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새 교육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첫날에 밤에 10시에 학원가부터 가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원 차장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실어나르고 강남이든 목동이든 지배를 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시면 교육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를 정신을 차리실 겁니다. 자, 학원가를 가보면 그냥 노란 차라고 하죠. 병아리 차라고. 그게 유치원 아이들 실어 나르던 차들이 이제 밤에는 학생들 다 지역별로 다 나릅니다. 동네가 아수라장됩니다. 거긴 공권력이 없어요. 구청에서 그렇게 조금만 불법 주차해도 그냥 단속을 해가지고 딱지 띄고 5만원, 3만원 과태료 나오는데 그 불법의 도로를 점유한 그 많은 차들을 하나도 단속 안 합니다. 그건 뭡니까?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구청이죠. 구청하고 그 다음에 학원하고 다 유착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착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불법 도로가 마비되는데 단속도 안 하고 맨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하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전부 학원을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자고 그 다음에 학원 가서 공부한다? 이런 현식의, 그러면서 무슨 정책을, 어떤 입시 정책을, 어떤 고교 학점제를, 어떤 내신 이런 정책을 펴십니까? 그거만 더 보십시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더더군다나 알 수 있겠지만 안 키워본 장관이 되면은 진짜 더더군다나 가보셔야 돼요. 전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를 안 키워봐서 교육 정책을 더더군다나 실감적으로 느끼질 못했을 거고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두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초중고 시절을 다 겪으셨으니까 잘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장관이 임명되면 꼭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이 교육정책의 피해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죠? 아까 교육부 장관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돼. 피해를 덜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돼. 사교육비를 적게 지불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 돈을 전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3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 사교육비가 솔직히 유치원 사교육비는 안 들어간 겁니다. 초중고만 샘플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입니다. 또 하나, 제가 대학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대학생들도 사교육을 너무 받아요. 왜 로스쿨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왜 고시 공부를 해서 노량진에 다니고, 그 다음에 교사 되기 위해서 노량진 학원가에 다니고, 왜 영어 회화 공부를 학원에 가서 해야 되고, 토익 시험 공부한다고 학원 다녀요. 그거 다 사교육 아닙니까? 이게 그 사교육까지 합치면 제가 보면 100조도 넘을 것 같습니다. 30조는요, 통계에 그냥 샘플로 잡힌 걸 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지는 거 아닙니까? 대학을 보냈는데, 그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 갔는데 대학에서 또 사교육을 다녀요. 뭐냐면 면접 학원 다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언론사 간다 그러면 아나운서 학원 다녀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 정책을 하시는 리더로서는 국민의 그런 정서를 이해하시고, 제발 학원부터 가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노량진 학원도 한번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쓱 해서 현장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세종시의 교육부 청사에 앉아서, 아니면 서울 사무소에 앉아서, 아니면 국회에 앉아서 좋은 정책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 분들 많이 만나시고, 학생 많이 만나시고, 현장 그 다음에 요란 떨지 마시고 그냥 쓱 돌아보시는
이런 어디 방문한다면 그냥 거기 그 기관이라든가 학교 이런데 너무 피곤해요. 그냥 쓱 가셔서 혼내라 가시지 말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디 가면서 그래서 현장의 어떤 목소리와 현장의 아우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국민이 이제 그 체감하는 교육 정책을 하는 아주 좋은 장관이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관심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633 제도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12년 동안 아주 그 대학을까지 졸업할 때까지 헌신하십니다. 근데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야, 젊었을 때 그 힘들여서 애쓰고 공부 가르쳐 놓느라고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나이 들고 이 다음에 아프면은 또 그 평생 애썼던 공을 다 병원에다 갖다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또 바뀔 겁니다. 새 교육부 장관도 이제 오면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 권위, 권력이 아니라 뭐랄까요, 학부모 주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게 왜 또 입시를 이렇게 바꾸느냐, 왜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느냐, 학원에 한번 장관이 가봐라. 그러면 그런 느낌을, 그런 목소리를 적극 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고 거기에 따라서 주머니를 열어왔던 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주머니를 열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의 주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도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다 내 자식 같다는 이런 생각으로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식 전환도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너무 경쟁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챗GPT 시대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이런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아이들이 창의성, 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아이가 어떤 큰 빅샷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계적인 교육은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담은 걸 제가 책을 한번 엮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 생활을 31년 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 기자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장관들의 어떤 정책과 그다음에 현재의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라든가 그다음에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통시적으로 한번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정부 관료 엄청 비판했습니다. 장관님들도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이재명 정부에서 원칙을 지키고 잘 하시라고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제가 기자 생활을 했던 그런 기록을 다 들추어내서 다시 살려내서 쓴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